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오늘 저희 정진상 실장님 영장심사 있는데요. 네, 그거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대표님 수사 임박했다는 얘기 많잖아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실장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 쟁점들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희소장,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진상 이 정무조정실장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이 됐습니다. 네. 특가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4가지 혐의인데요. 먼저 장윤미 변호사께서 이 구속 배경, 혐의 어떤 건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혐의는 4가지입니다. 예. 특가법상 뇌물은 1억 4천만 원을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수령했다라는 예. 게 첫 번째고요. 또 예. 하나는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700억 저수지. 그러니까 이 대장동의 사업의 지분 한 25% 정도를 나누기로 했다. 그게 세전으로 산정을 하면 700억 원 정도고 세후로 산정을 하면 428억 원 정도가 되는데 네. 이걸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부정처사후 수라죄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비공개 자료를 이 민간업자들에게 흘려서 이익을 챙기게 한 것 아니냐라는 부패방지법 위반 그렇죠. 혐의, 그리고 유동규 씨의 이 전화기를 예. 이 던지라고 지시한 게 정 실장 아니냐라고 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는데 네. 일단 법원은 범죄의 상당성이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범죄 상당성이 법원이 보기에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 부인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좀 수순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비교적 이 8시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는 걸 상당히 길게 한 그러니까요. 것인데 4시간 만에 결정이 나왔다는 건 어. 비교적 짧게 나왔다는 겁니다. 어. 이 해당 판사 같은 경우에는 김용 부원장의 영장도 발부했던 재판부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영장실질심사가 어제 오후 2시부터 시작돼서 8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8시간 넘은 건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검사들과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인들은 방어하기 위해서. 예. 어제 오후 2시부터 시작됐는데 네. 양쪽 모두 100쪽이 넘는 파워포인트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네. 검사들이 먼저 시작해서 3시간 동안 혐의가 이러이러하다고 판사에게 설명했고 예. 그 이후에 다시 그 변호인단이 5시간 넘게 저 파워포인트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한 8시간 걸렸고 예. 김세용 판사가 한 그 이후에 4시간 정도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예. 2시 반, 오늘 새벽 2시 반에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예. 자, 교수님, 소장님, 지금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SNS 이제 그 입장이 나왔어요. 네. 보면 유검무죄, 무검유죄, 그러니까 검찰 독재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사법부의 이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 지금 영장이 발부됐다 그래서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그렇지는 아니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수사를 좀 더 구속 상태에서 해봐라라는 예. 그런 어떤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정적 동지가 검찰의 조작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구속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재판부가 김용 부원장 때도 같은 재판부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는 범죄 혐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구속의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구속이 됐죠. 네.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이제 구속 사유가 증거 인멸, 도망에 대한 우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용 씨 같은 경우도 증거 인멸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망은 거기에는 적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주소지에
잘 차곡차곡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거고 네네. 지금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집에 자주 안 들어갔다 그거죠. 네. 그게 이제 이 뭐 도주 우려 이게 이제 포함이 된 것이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지금 거의 유동규 씨 진술에 의해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 영장 청구할 때 검찰의 주장이 뭔가 좀 증거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네네. 지금 수사 과정 속에서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검찰 쪽에서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네네. 지금 까보니까 사실은 명백한 증거는 없고 거의 대부분 진술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확보가 안 돼 있으니 그것들이 인멸될 것을 우려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 실장은 검찰의 유 전 본부장 등의 좀 진술에만 의존을 했다면서 이 영장 실질심사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허위라고 강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재판부는 이걸 받아들이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양측 입장이 좀 팽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1심 판결이 아니고 최종적인 유무죄 확정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제1야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의 최측근 구속이라는 무거운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예. 법원도 단순히 진술밖에 없었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지난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안들이 통과되면서요. 예.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었잖아요. 그 이후로 검찰 같은 경우도 공판에서 즉 재판에서 그제서야 물증을 내밀어서 이제 상대방을 피의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외부로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알리는 걸 상당히 조심스러워한다는 보도들이 나왔어요. 아마 3시간에 걸친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심사 프리젠테이션 과정 중에 네. 우리가 아직 접하지 못한 어떤 정황 증거나 이런 증거들이 더 더 있을 나왔을 것 같다. 가능성이 높고요. 예. 네네. 정진상 실장 측 변호인도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100페이지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PT 100페이지면 어마어마한 양 아니겠습니까? 3-4시간은 됐을 텐데 네네. 그렇게 양측이 그동안 준비한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격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일단 구속수사,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진술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예. 이제 관건은 정진상 실장은 뭐 구속 기소가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네. 예.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올해 안에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느냐, 예. 이 부분이 정치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씨의 정치 공동체라고 한 것이 어떻게 검찰이 증명해낼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정치 수사, 이 조작 수사라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민주당을 향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과거에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죠. 이 발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은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에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입니다.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로 수사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우연히 민주당의 간부들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한 장관은 성남시 지역 비리로 수사를 받던 인물이 민주당 간부가 됐다고 해서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런 논리는 지금 어떻게 들으셨어요, 소장님? 그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이제 겨냥을 하면 상당히 이제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예.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은 야당 1당이고요. 네네. 거기다가 다수당입니다. 입법부의 다수당이에요. 거기에 당 대표를 직접 겨누고 있는 거죠. 네. 상당히 이제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고 예. 국민들의 민심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표현을 하는 건데 예. 결과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야당 대표를 저렇게 예컨대 이제 뭐 영장을 청구하거나 또는 체포동의안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뭐 측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영장도 치고 이런 상황까지 갔지만 네네.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예. 사실은 재판부도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영장에 대한 어떤 발부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예. 네, 네. 그거를 좀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인 것 같은데 증거들 아까 없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제 증거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예, 저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벌써 많은 얘기들이 왔을 거예요. 나왔을 거예요. 이 상황을 사실 여론전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아마 뭐 피의 사실 공표 뭐 이런 거 예. 개의치 않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 그것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소장님 개인 생각이고 이제 법원이 발부를 했으니까 뭐 내용이 있는지를 뭐 프리젠테이션까지 하고 다 내용도 있었으니까 그 증거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윤 의원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이번 정권에서 시작된 수사가 아니고 전 정권에서 수사를 하다가 안 돼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사된 건 아니다. 이런 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야당에서는 정치 수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사실 정치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해왔죠. 네.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시장으로서 결재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한 번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이재명의 시장의 행정에 관여했던 정진상 씨도 당시에는 한 번 그냥 의례적으로 그 수사하고 말았죠. 예. 그리고 유동규 씨가 천화동인 1호의 그 소유자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유동규 씨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그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는 해왔던 것 같고, 네. 이원석 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그 정권 들어서 지금 새 그 정부의 검찰은 그 성역 없이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유동규 이상, 김용, 정진상, 이제는 뭐 이재명 대표까지 가겠죠. 근데 그게 과연 정치적인 거냐? 지금 이원석 총장이 취임하고 나서 네. 그 대검에서 그 내린 지침이 있습니다. 두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건은 그 야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기 때문에 한치의 그 흠이 있어도 우리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속한 것보다는 우리 정확하게 가자. 둘째, 어떤 정치 일정도 차라리 고려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여당이 유리하고 이렇게 하면 야당이 유리하고 그거 따지다 보면 수사 못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저 대검 국정감사 하루 앞두고 어떻게 민주당을 압수수색하려고 하느냐.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연구원의 김용 그 전 부원장 사무실입니다만 예. 그것도 그런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하면은 수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 아예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탈정치 수사라고 이름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2015년 김만배 씨가 필요할 때 지분을 쓰라고 하자 정 실장이 저수지에 넣어둔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 저수지 이 단어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용 저수지다. 뭐 이렇게 보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서는 이 김만배나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일당이 네네. 세전 70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지분을 정진상 실장이나 뭐 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줄 리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예. 정진상과 김용 그리고 그 당시 유동규의 권력 결재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호가호위하면서 예. 측근 행세를 하며 여러 가지 결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이재명 시장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냥 알려지지 않은 정치권의 수많은 야인 중 한 명에 불과했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저수지라는 것 그리고 검찰이 일부 공소장에서 기재한 정치 공동체라는 것 이 논리가 예. 결국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유동규나 하수인에 불과하지 않느냐. 몸통은 이재명 대표다라고 보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물론 제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사실이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반 정치 관행적 상식으로 보더라도 예. 네. 최측근 두 명이 이렇게 비슷한 문제 부정부패나 뭐 이 부정처사후 사후 수뢰죄 등으로 구속이 되었다면 네. 그들을 측근이라고 인정했던 정치인은 최소한 국민들 앞에 송구하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보통은 당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탈당하고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탈당하지 않고 계속 대표 자리를 유지함으로써 네. 이건 이재명의 리스크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리스크로 번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정진상 실장까지 구속된 지금 예. 수면 아래에서는 민주당 정치인들도 이런저런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예. 상당히 머리가 복잡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수지라는 단어와 네. 지금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일단 검찰은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 기소를 하면서 네. 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적시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정치권과 관련한 자금이라는 게 검찰이 목표하는 수사 방향임에는 부인할 수가 없어 보이고요. 예. 다만 이게 공소유지가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이 검찰 스스로 대장동 일당을 구속 기소했을 때의 그
공소 사실과 상당히 좀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까? 이를테면 예. 700억 같은 경우에도 예. 유동규 씨의 공소장에는 700억 원을 받기로 한 사람이 유동규 씨로 돼 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겁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걸 정진상, 김용과 나눠 가지기로 했다라는 거는 종전 검찰의 수사 내용과는 또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종전의 검찰 수사 입장까지 번복해 가면서 이 수사가 진행되는 거. 이게 예. 정치인 이재명을 빼고는 사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원석 총장 말씀 주셨지만 네. 이원석 총장이 임명되기 전에 검찰 인사를 한 게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아주 주요 이 직책을 포진을 시켰고 예. 굉장히 많은 검찰 인력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수사팀도 예. 이 지금 민주당을 향한 수사에 투입되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사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그렇게 정치적인 수사라는 얘기를 뭐 주장하실 수는 있고 네. 소장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상황,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좌우의 최측근이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그럼 당내 장악력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당내. 그 사실은 김용 씨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혐의거든요. 전달이 된 것이 규명이 돼야 돼요. 아, 그렇죠. 검찰이 그 증거를 가져와야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수사를. 가진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결고리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1억 4천 수뢰한 것만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 개인으로 받은 건지 만약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것이 이 대표에게 흘러갔다는 그런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 무작정 이들이 측근이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대표를 수사하겠다? 그거는 뭐 정치 수사라는 것을 입증하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그것도 일당 대표를 수사하려면 예. 그만큼의 어떤 증거,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갖고 이제 동요하는 흐름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비명계 같은 경우는 불안감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적인 소란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좀 이따 다룰 노웅래 전 의원 문제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뭐 노웅래 의원, 이재명 의원까지 그칠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본다 그러면 사실은 당 전반적으로 이제 검찰의 칼날이 오고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것을 단지 그냥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냐, 오히려 단합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수사는 이제 불가피한 게 김용 전 부원장의 구속영장에 50번, 그다음에 정진상 그 영장에 100번 이상 등장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예 그 검찰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정진상, 김용의 그 영장을 구성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진상 씨가 오늘 새벽에 구속됐기 때문에 예. 20일 지나면 한 12월 10일 정도 되겠죠? 네네. 그럼 구속 기소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 같은데 네.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죠. 소환하려고 해도 정기국회 기간이 그때 아슬아슬하게 걸리거나 할 테니까 그런 동의안을 받는 문제, 네네. 체포 동의는 되겠죠. 근데 구속영장을 또 그 청구하려고 해도 또 이제 국회와의 관계 문제. 그렇겠죠. 이럴 때 이제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게 뭐 수사에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앞날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몰라도 이제 그때 가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이재명 그과 그 측근만 방탄하려다가 당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반성들이 나오면서 지금과는 사뭇 기류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이따 다시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예. 대장동 사업 핵심 관련자 가운데 2명이죠. 이 남욱 변호사는 20일, 김만배 씨는 25일 각각 석방이 됩니다. 이 둘이 석방된 뒤에 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좀 발언을 했던 것처럼 폭탄 발언이 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본인도 이제 할 말 하겠다라고 마치 그랬었죠. 네. 작정한 듯 작심한 듯 뭐 이야기했다는 부분도 우리가 네. 익히 접했었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남욱 변호사나 이 김만배라고 하는 대장동 세력의 핵심이나 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도요. 뭐 이재명 대표가 한때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다름 아닌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실상 사장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입니다. 이 핵심 인물이 이제 진술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나 김만배라는 사람이 예전처럼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건을 좀 은폐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통하는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수사팀도 많이 바뀌었고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도 유동규 전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잘못을 한 게 있다면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억울한 걸 말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라도 언론과 국민들 또 수사기관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게 정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이제 뇌물 사건이 되어버리면요. 1억 이상만 수수해도 그 수수받은 당사자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전달한 사람의 형량이나 처벌도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뭐 대장동으로 얻은 재산, 이 돈을 지키고 말고가 아니라 남은 평생 시간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느냐 마느냐 그 부분이 아마 남욱 씨나 이 김만배 씨에게도 중요한 대목일 거라서 관련해서 알려야 될 게 있다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앞에 진실을 다 말하고 최소한의 정상 창작을 바라는 게 마지막 남은 전략이자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꼼꼼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요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찰이요, 16일 이 노웅래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어제 이 추가로 압수수색을 또 했습니다.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인데 첫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그 현금 다발 이것 때문에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부산 출신의 이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천만 원 받지 않았느냐 그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막상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아니 장롱 안에서 현금 다발 지금 이제 3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뭐 그것까지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게 발견이 된 거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기술적으로 그 상태에서 곧바로 그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그것까지 압수할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의원의 자택이기 때문에 노 의원한테 요 상태로 봉인해라.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 해서 다음날 청구해서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3억 원 또는 수억 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일단 그 노 의원은 부친상 당했을 때 부의금이다. 그리고 2020년에 받은 출판 기념회 때 당시에 그 책값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보기에는 부친상은 2014년이니까 너무 멀고 2020년은 선거가 있던 해여서 그때 그 받았던 책값은 다 썼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가? 그거를 이제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행히 현대 그 수사 기술이 그 돈이 담긴 봉투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건지 돈을 둘러싼 띠지가 몇 년도 생산품인지 이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는데 노웅래 의원은 어제 현금 소지가 죄냐는 입장을 보였고요. 한동훈 장관은 엊그제 억지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설명을 수억 원의 돈 뭉치가 어디 있어요? 얼마가 됐든 간에 돈이 조금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은 영장 압수수색 품목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마구잡이로 손대갖고 압수수색 절차 위법이고 그것도 위법 천지요. 그게 내가 돈 갖고 있는 게 죄예요? 아니잖아. 정치인이 업자로부터 뒷돈 받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 라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택에 머물고 있던 노 의원이요, 이 3억 정도, 액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 다발에 대해서 부친상 이 부의금과 출판 기념회에 받은 축하금으로 모아둔 거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동훈 의원님께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노승환 의원이 전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2014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까지 지금까지 돈을 들고 있다? 현금을 이상한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8년 전에 부의금이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수억 원대이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부인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6천만 원을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받았다는 건데 이 박모 씨의 언론 인터뷰를 보더라도 적법하게 정치 후원을 한 적은 있고 내가 일면식이 있는 건 아니라 내 부인
부인과 알고 지내는 관계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예. 일단 노웅래 의원의 어떤 해명 기자회견을 보더라도 그 부인과는 자원봉사 등을 같이 하면서 알고 있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6천만 원의 성격에 좀 더 주력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현장에 압수수색을 하러 갔을 때 이게 정확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금이 드러났고 그 연장선상에서 압수수색으로 지금 검찰이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게 또 어떠한 성격의 금원인지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를 검찰이 당연하게도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이사장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게 돈이요 재산 신고에 등록되지 않은 돈이잖아요. 말이에요. 이건 네.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재산 신고 누락이 되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총선 기준이기 때문에 예. 노웅래 의원이 대선이나 지난 지선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소시효가 아마 만료됐을 겁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끝나고 6개월이니까요. 예. 그렇지만 이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 현금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네네. 뇌물이나 뭐 이 공직선거법 자금법 위반 등으로 추가적인 수사를 받을 여지가 있는데요. 예. 이게 3억이잖아요. 네. 뭐 출판 기념회 요즘 책 한 권 한 2만 원 하죠. 네네. 그 현장에서 15,000권을 팔아야 3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2014년 부친상의 부의금이다. 아직까지 갖고 있는데 억대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노웅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본인은 이 박 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박 씨 인터뷰를 보니까 2천만 원이 후원했다고는 하는데 직접 만나서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씨의 말과 이 노웅래 의원의 말이 일단 좀 달라요. 드러난 것부터. 그러니까 뭔가 자꾸 말이 안 맞고 있고 출처불명의 현금 다발도 나온다는 거 예.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도 예. 그리고 최근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된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 도덕적인 치명상을 입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좀 밝히고 싶은 거는 지금 3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검찰이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도 사실 피의 사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공표를 하고 그리고 본인은 지금 1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검찰이 들어가서 보니까 뭐 회사 이름이 적혀 있는 봉투가 있고 거기에 이제 돈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뇌물을 받았다면 누가 회사 이름으로 봉투 들어가 있는 돈을 줍니까? 그리고 만약에 뇌물이었다면 그걸 아직까지 회사 이름이 적혀 있는 봉투를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있을까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좀 자세히 나올 얘기들인데 예. 이게 그냥 뭐 압수수색 한번 하면은 온 국민이 다 그냥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버리고 예컨대 피의자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무조건 뭐 뭔가 이렇게 범죄자가 이미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우리가 인권국을 이제 자청하면서 어느 정도 유죄 상황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혐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예.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그 회사 이름이 적힌 게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수기로 적었다는 얘기, 그것도 뭐 공소사실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적혀 있는 봉투 쓴 건 아니지 않든. 아니, 그러니까 그 현금이 뭐 1억 원이든 3억 원이든 그 정도 있으면은 한 가지 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일부는 그 부의금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출판 기념회에서 받은 봉투가 남아 있을 수도 있죠. 예. 만약에 기업의 이름이 찍혔다면 그거는 아주 선의로 생각하면은 부의금일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출판 기념회에서 제가 보기에 기업에서 도장 찍어서 보내지는 않고 부의금이야 뭐 예의를 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봉투 자체도 몇 년도 생산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2014년에 만든 봉투였다면은 이름 찍힌 또 기업 이름 찍힌 봉투가 부의금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후라면은 그거는 그 정체 모를 검은 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표 측근 수사와 관련해서는 당이 총력을 다해서 좀 엄호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홍천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무슨 당무와 관련된 일이냐? 아니잖아요. 성남시장 혹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왜 당이 나서지?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다른 당직자라면 뭐 그러면 답이 굉장히 군색해집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된 이후의 일부터는 당이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홍천 의원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 지난 17일이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자신의 무고를 주장했던 이 기자회견 장소
이 민주당 소속 동료 의원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야 이거 온도차가 좀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왜 당이 총력전을 벌이고 그러니까요.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예. 않느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대선 이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또 책임져야 된다는 말을 조응천 의원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과거부터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됐었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까지는 겨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설마 이재명이 돈을 받았을 것이냐라는 전제로 대장동 일당들도 기소가 됐었던 겁니다. 예. 배임들의 배임 행위의 주체로서. 네. 그런데 수사가 완전히 방향이 또 바뀌어진 부분이 있고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시절에 같이 경쟁을 했던 후보라는 걸 맥락을 걷어낸다면 수사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펼쳐질까라는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예. 전당적으로 이 엄호에 나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논평을 내고 이건 야당 탄압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 최소한의 형평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으로 예. 엄호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있습니다. 정진상, 김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 대표가 되기 전에 있었던 대표의 전 측근들이잖아요. 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왜 당이 이렇게 나서는 거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4선 의원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 4번 하는 것보다 이재명 대표 측근하면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하는 게 더 실세이고 권력인 거죠. 이게 정상이 개인 아닙니다. 의견이긴 사실 저는 네. 노웅래 의원 왜 안 도와주느냐 그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비리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노웅래 의원에게 하듯이 약간은 냉정하게 거리두기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다면 더더욱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앙정치권에서 노바디입니다. 그 사람들 이름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아니면 네. 그들의 어떤 혐의나 구속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도 원론적인 논편만 대고 예. 이 수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겠다고 거리 두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런데 노 의원에게는 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리두기를 하다가 정진상과 김용 두 사람에게는 온 마음과 온 열정을 다해서 이입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민주당 측 지지자들 보기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멘트일 수도 있겠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엊그제 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어제 사거리가 15,000km에 달하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를 했습니다. 예. 역대 두 번째로 긴 69분을 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지 이도훈 의원께서 좀 생각을 해주세요. 우선 명목적으로는 이제 ICBM을 발사했으니까 예. 한미일 확장 억제 강화, 그 3국이 합의한 거에 대한 대응,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죠. 네. 그렇지만 현실적 기술적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ICBM 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이번에 발사한 거는 고각 발사라고 해서 사실상 수직으로 높게 쏘아올린 거죠. 올렸다가 예. 내리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ICBM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제 기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수직으로 올랐다 내려올 때는 대기권 재진입이 쉬운데 원래 각도 30에서 40도로 쏘면은 대기권에 그 진입하기가 힘들고 5,000도 이상은 고열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탄두가 그걸 견뎌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다탄두 각계 목표 재진입이라고 있는데 화성 17호가 미국을 향해 날아가다가 탄두가 예. 분리되면서 한 발은 워싱턴, 한 발은 뉴욕, 한 발은 뭐 시카고 이런 식으로 겨냥을 한다고 지금 북한에서는 그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부분도 아직 그 탄두 중량을 줄이는 것부터 예. 아무튼 기술이 거기까지 오르지 않은 것 같고 또 네. 미사일과 본부와의 송신 문제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굉장한 위협이고 미국에는 아직 닿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에는 굉장한 위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또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나오셨다면서 김 위원장의 딸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네. 사진 속에 또 보면은 둘째일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게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푸놈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행위를 할 때 네. 김건희 여사 화나와의 어떤 장면, 사진 뭐 이게 사실 외교를 거의 덮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는데 네. 이 사진도 아마 그런 효과를 내고 있어요. 지금 사실 ICBM이 굉장히 위협적인 거고 네. 지금 그렇죠. 성공을 한 거예요, 저게. 예. 그런데 지금 딸 얘기만 계속 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이게 15,000km를 갈 수 있는
거리가 지금 테스트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진전이 많이 된 것이고 예. 이게 두 번째 탄두도 이제 분리가 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예. 상당히 위협적인 일종의 미국이 깔아놓은 레드라인 하나를 넘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할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이건 사실 한국을 지향하는 무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당장 이거에 대한 어떤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한반도를 굉장히 긴장시키게 만드는 장면인데 네네. 우리가 이 사진 딸이 나왔다는 것 갖고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시험 발사 현장에서 핵에는 핵으로 대답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죠. 자, 7차 핵실험 코앞이고 있고 지금 소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점점 더 고도화된 기술을 시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대처하고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한미동맹 강화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미가 이제 확장 억제 정책을 함께 펼치기로 새롭게 합의를 했습니다. 예. 6년 7개월 만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 3국의 공동 성명이 발표되기도 했었죠. 네네. 국제사회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이 나날이 가중되는 북한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말로만 그러니까요.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라는 아쉬움을 국민들이 느낄 법도 합니다. 네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갑자기 도발 수위를 확 높일 수 있는 긴장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교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되 네. 오늘도 보니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B-1B 폭격기가 다시 또 작전으로 재개되었다 하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두려움에 떨 수 있는 이 미국이 보유한 핵 억제 전략 자산들을 좀 상시적으로 우리가 함께 불러와서 훈련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우리가 핵 억제 전력을 보여주는 것 수준에서 예. 현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서요, 지난 순방 때 논란이 됐던 이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장에 있던 MBC 기자가 따져 묻기도 한 장면 있는데요. 직접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또는 국민들의 비판을 늘 다 받고 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것이 국민들의 이런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대통령이요, 한 언론사를 상대로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것도 문제고 또 현장에 있던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냐라고 따져 묻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인데 소장님께서는 저 장면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대통령이 기자를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한 것이 헌법수 조치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경악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언론의 자유보다도 언론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언론 자유가 언론 책임입니다. 자유를 지켜야만 그게 책임이 완성이 되는 것이 언론이거든요. 그 뒤에는 사실은 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가장 중요한 그 권리가 국민적 권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특권이죠. 주고 아무한테나 가서 취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뭐 악의적으로 뭐 이간질을 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그 비속어 관련 보도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MBC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MBC만 그 자막을 내린 게 아니에요. SBS도 했어요. 그러면 SBS, MBC를 공이 같이 악의적으로 이간질한 그 방송으로 규정을 하고 같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MBC한테만 그런 규정을 들이대고 조치를 취하느냐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지금 언론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계셨으니까 어떤 생각이세요? 어제 보니까 뭐 또 큰 소리로 뭐 싸움까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쯤인데 그 미국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때 이제 아시아계로 보이는데 막 엘리베이터 안에서 큰 소리 내고 발로 쿵쿵 차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같이 탔던 그 미국인 한 사람이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냐 이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코리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웃으면서 Koreans don't act like that. 한국인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의 대응도 저는 뭐 문제가 많고 저 불만이 많습니다만 지금 MBC의 방송사의 행태라든지 저 MBC 기자의 행동을 보면은 더 문제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을 가진 기자, 그다음에 그 자기의 소명을 가진 언론인이라면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거고 정상적인 언론사라면은 저런 행동을 하는 기자를 그 대통령실에 출입시키지는 않아요. 대통령이 매일 아침에 이제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딱 메고 옵니다. 국민에 대한 언론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거죠. 지금 저 기자는 저 슬리퍼 신고 지금 저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상호간에 최선의 예의는 잘 지켜야 되겠죠. 또 대통령실도 어떤 지금 조치를 취하는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전용기 탑승이라든지 이런 작은 사소한 페널티에 집착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공영방송 MBC가 과연 필요한가,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서 소유구조라든지 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되겠죠. 일단 기자 입장에서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 두 분이 굉장히 좀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기자가 따져 물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10개 항목을 들면서 반박했습니다. 뉴욕 방문 때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미국이라는 말을 괄호 안에 넣어서 방송한 것 등 이런 이유를 좀 들었는데 지금 두 분이 굉장히 다른 의견을 주셨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걸 대통령을 엄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헌적이에요. 뭐가 일단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못 태운 게 위법적인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소원이 이미 청구가 됐고요. 저는 그게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좀 문제될 소지가 있고 저는 외교 순방의 성과 국민들께 사실상 기자들 앞에 설명드리는 사실상 첫 자리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거를 예상하고 저는 대통령의 품격에 맞게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 있다라고 그리고 앞으로 이 언론관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특정 언론사를 전용기가 대통령 개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태우지 않는 게 어떻게 헌법 수호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자의 어떤 태도와 복장을 하는 건 저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메신저를 공격하는 부분도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이 기자야 개인에 대해서 할 게 아니라 왜 MBC라는 언론사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넣는 것인지 그리고 이 욕설 파문에서 비롯된 거라면 대통령 최소한 책임감 있는 해명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헌법 수호를 얘기한 거는 그 국가 간의 이간질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자막을 단 거 다른 언론사도 그렇지 않았느냐 MBC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MBC만 미국이라는 괄호를 붙여서요. 이게 마치 미국 의회를 향해서 뭔가 쓴소리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이라는 괄호를 붙인 언론사 MBC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MBC의 미국 특파원이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F로 시작하는 미국 비속어를 썼다라고 이간질을 시도했습니다. 그런 이 눈에 보이는 이간질을 시도한 언론사도 MBC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후에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정정도 하지 않고 MBC 이기주 기자는 이 대통령과 언론의 만남, 국민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제도적 개혁인 도어 스태핑 현장에 스레빠 질질 끌고 나와서 비서관에게 큰 소리치고 공식 이 도어 스태핑이 끝났는데 돌아가는 대통령을 앞에서 언성을 높이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내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 10번 남짓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얼굴도 보기 힘든 시대였죠. 이제 매일 대통령을 만나는 게 너무나 일상화되었지만 그만큼 이 제도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최소한 행정부 수반,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에 대한 약간의 예의 정도는 갖추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요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왜 악의적이냐 이런 질문에 지금 좀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근무하는 방송국을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당연히 악의적인 이렇게 나올 방송사라고 수는 얘기를 있죠. 하는데 네. 그거를 소속사에 근무하는 기자가 그거를 묻지 않는다면 네. 사실은 소속감이 없는 그냥 그렇죠.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받아 적는 기자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가 뭐 스레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저는 기자라는 분들이 갖는 특권은 국민이 알 권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질문하면 대통령은 갔더라도 그 뒤에 있는 비서관이 그런 식으로 이 기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반말을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기자들은. 예. 그런데 국민을 호통치는 거와 무엇이 다른지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첨예하게 맞서 있으니까 예. 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짧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도 열립니다. 그런데 한 진보단체가요,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을 입고 집회에 나오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떤 의견이신지 먼저 장민 변호사님께서 좀 언급해 주시죠. 저는 중고등학생들 저희가 정치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뭐 북유럽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당원 가입도 한다 이럴 때는 아주 성숙한 민주주의적인 훈련받은 존재라고 전제하면서 네. 만약에 이 부분을 그냥 좌우되는 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도 본인이 교복을 입고 윤석열 정부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싶으면 나가는 거고요. 예. 본인이 뭐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선생님이 나오라고 해서 네. 그걸 그냥 수동적으로 따르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청년 비대원장 출신이라는 분이 지금 이끄는 저 집회인데 그 네, 행동 강령을 보면은 두발 자유, 화장 자유, 그다음에 휴대폰 마음대로 소유, 네. 더 나아가서는 숙박 시설, 자취 이용 뭐 자유 이런데 뭘 하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말초적 신경을 자극해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뭘 하겠다는 거죠? 구호가 뭐냐면 퇴진이 추모다. 야, 퇴진이 평화다예요. 뭐 퇴진이 추모다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퇴진이 왜 평화죠? 이 집단들의 성격을 드러내는 겁니다. 친북적인 성향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부 단체들이 교복을 입고 나와라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요. 좀 예. 웃음이 나오는 그런 요구예요. 뭐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이 그런 거를 이제 받아들일 그런 이유도 별로 없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본질을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시민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오는지 예. 이게 참사가 빚어진 지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도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책임자 처벌도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158분이라는 분들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 사실은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어떤 고위 관료도 한 명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의사가 없어요. 예.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답답한 것이고 거기에 예. 국민의 당연히 뭐 중고등학생이 왜 포함이 안 돼야 됩니까? 그들도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거기 희생되신 분들 중에서도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동료가 그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도훈 의원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던 이 단체가 단체. 친북 성향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라는 개인적 거 의견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뜨겁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